최근 중국 투자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중국 투자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예정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엔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은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내용을 간단하게만 요약을 하면 1인자 패권 국가와 1인자에 도전하는 2인자 신흥국가, 신흥 세력들은 반드시 싸우게 된다. 이것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부르는데, 이 책에서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지난 500년간 16번 발생을 했고, 그 중에 12번이 실제 무력전쟁으로 이어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12번의 무력전쟁과 4번의 전쟁 회피 사례를 통해서 현재 미국과 중국이 진짜 무력전쟁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 책에서는 왜 싸우는가에 대한 내용도 다루는데, 사실 이건 국가마다 사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사실 딱히 특별한 일관된 원인은 없고, 그냥 본능적으로 1등 국가와 2등 국가는 언젠가는 싸우게 되더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재밌게 본 책 중에 하나인데, 다만 기존의 예전 16번들의 사례와 현재가 굉장히 다르다고 다를 수 있는 부분은 인류의 오랜 전쟁사, 인류는 사실 전쟁사로 이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 전쟁사에서 패권을 잡은 국가는 언제나 늘 군사 패권 국가들이었습니다. 다만 최근 70년간, 70년간만 이 신용화폐가 추가되어 통합패권이 추가된, 군사패권 더하기 통합패권이 중요한 시기가 지금 현재는 되었기 때문에, 과거와는 약간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투키디데스 함정을 말씀드린 이유는 현재도 미국과 중국이 무력전쟁, 기술패권, 통합패권 등으로 시끄러운 상황인데, 언제 이게 더 격화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자극을 받아서 미국이 더 강하게 중국을 압박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책에서는 이 언제라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2인자의 GDP가 1인자의 GDP 80% 수준 이상으로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1인자가 2인자에 대한 강한 위기의식을 느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1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에도 독일 GDP가 영국 GDP를 앞지르는 시점, 이 시점에 전쟁이 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과 중국의 GDP는 중국이 약 7, 80% 정도로 미국을 따라잡고 있긴 하지만, 이 구매력 평가 기준 GDP에서는 중국이 이미 미국을 넘어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매력 평가 기준 GDP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과 중국이 같은 GDP를 가지고 있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물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중국이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쟁을 하더라도 군인들 월급이라던가, 아니면 군사 무기들을 운영하는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식료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중국이 훨씬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기준으로는 중국이 미국을 넘어섰기 때문에 현재도 얼마든지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달러 약세까지 겹치면서 이제 신흥국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신흥국에게 기회가 오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또 시장에 떠돌면서 중국 투자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미중 패권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배제를 하더라도 중국 투자를 할 때 일반적으로 시장이 느끼는 중국 경제에 대한 리스크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정부의 시장 통제, 신뢰하기 힘든 데이터, 그리고 주주 친화적이지 않은 경제 환경, 시장 환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반적인 리스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지만, 중국이 가지는 경제 발전 방향의 목표, 그리고 기존의 중국이 민주주의, 자본주의와는 절대로 같아질 수 없다는 중국의 이념,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리스크이고 중요한 투자 힌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자본주의 논리로는 중국 투자에 적용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의 정치 경제 체제를 이해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무력 전쟁, 그리고 세계 질서 방향, 이런 부분까지도 유추해 볼 수 있고, 중국 투자에 있어서 어떠한 힌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꿈꾸는 정치와 경제의 방향성은 무엇인가? 이 부분은 사실 다양한 측면으로 접근을 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과거 오바마 정권 시절에 미국과 중국이 회의 중에 했던 대화에서 중국의 방향성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다. 미국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다는 정당성이 존재를 합니다. 중국의 일당 체제는 어떠한 정당성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미국은 본인들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굉장히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국가들이 미국화 되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고, 이 새로운 미국의 제국주의 이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현재 미국도 중국을 미국화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트럼프가 현재도 중국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다 대부분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중국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공격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국은 이러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일당 체제의 정당성은 성장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국민들에게 성장만 안겨주면 정당성이 확보가 된다. 국민들의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으면 일당 체제가 문제가 되진 않는다. 우리는 거기에 정당성을 두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의 선구자가 싱가포르 전 총리 리콴유입니다. 2015년에 타계를 하였는데, 사실 리콴유는 전 세계 수많은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는 인물인데, 그 이유를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리콴유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는 리콴유가 확립한 하이브리드 경제 체제, 싱가포르만의 경제 체제이기 때문인데, 이것은 기존에 없었던 경제 체제였습니다. 토지 공개념 등 사회주의에 기반하지만, 국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시장을 통제하지만 그 위에 자본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조화를 적절하게 이뤄낸 것인데, 뭐 대표적으로 영어를 모국어로 채택을 하고 글로벌 인재와 기업 영입에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입한 인재들과 기업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평한 기회를 제공을 함으로써 기업이 사업을 하고 싶은 욕구, 개인들이 연구를 하고 싶은 욕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장려를 했으며, 또한 부정부패 등의 범죄들은 반면에 강력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 때문에 독재자였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지만, 리콴유는 싱가포르를 30여 년 만에 GDP 500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 달성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기적을 이뤄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의 오랜 친구인 찰리 먼거 역시 리콴유의 정치 경제 체제가 가장 완벽하다라고 평가하기도 했고, 이 중국의 과거 주석인 덩샤오핑 역시 이 리콴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리콴유를 존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결합한 싱가포르 모델이 현재 중국이 추구하는 정치 경제 체제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리콴유는 중국계 출신인데다가 중국식 유교 사상 위에 싱가포르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과거의 중국 주석들이었던 덩샤오핑, 후진타오 역시 이 리콴유를 굉장히 존경을 했었는데, 과거의 덩샤오핑과 후진타오도 중국의 싱가포르 같은 도시를 1000개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진핑 역시 이 과거의 덩샤오핑, 후진타오의 사상을 따라서 싱가포르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미 학계의 정설로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리콴유가 얘기했던 이 부분, 중국은 절대 민주주의를 채택할 수 없다는 얘기, 그리고 아시아는 아시아만의 모델이 필요하다는 이 리콴유의 주장이 현재 중국의 아이덴티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회주의가 좋고 민주주의가 싫어서 그것을 채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과거 5000년 전부터 왕권에 의해서 국가를 강력하게 통치를 해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아시아는 아시아 국가만의 경제 발전 모델, 정치 모델이 필요하다. 이게 사실 아시아 정치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힘을 받고 있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 자본시장 개방은 일부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 아니냐, 불복한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싱가포르처럼 본인들만의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려는 것이지 미국식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려는 건 절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특성 때문에 무력전쟁이 어려운 이유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실제 무력 전쟁까지 갈지 그렇지 않을지는 사실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무력 전쟁이 일어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정된 전쟁 책에서 등장한 이 두 단어의 의미 때문입니다. 이 상호 경제 확증 파기라는 것은 서로 경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한쪽이 죽으면 상대편도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죽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현재도 가장 큰 시장입니다.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과 미국의 수교가 완전히 단절된다면 중국의 성장 역시 급격하게 하락할 수밖에 없고 중국의 성장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앞서 말씀드린 시진핑 정권의 정당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장기 집권이 필요한 시진핑에게는 미국이 반드시 싫지만 필요한 존재일 겁니다. 반대로 미국도 중국이 자꾸 치고 올라와서 밉긴 하겠지만 중국이 발생시키는 달러 수요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중국의 달러 수요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무력전쟁까지 갈 수 없다고 보고 있고 이 군사 이해관계 부분에서도 두 국가 모두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호 확증 파괴가 작동을 할 텐데 이 상호 확증 파괴라는 것은 예전에 소련과 미국이 핵전쟁을 할 때 만들어졌던 이론이라고 합니다. 소련이 여러 가지 미국과의 핵전쟁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소련이 핵을 발사해서 미국에 떨어뜨렸을 때 미국의 핵이 파괴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미국도 소련의 핵을 발사할 것이고 그렇다면 양국이 승자 없이 멸망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호 확증 파괴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핵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는 주장이었는데 그래서 뭐 100번 양보를 해서 핵 없이 전쟁이 미국과 중국 간 전쟁이 발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이 언젠가는 상대방이 핵을 쏠 수 있겠다는 우려 때문에 먼저 맞느니 먼저 쏘자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전쟁을 아예 안 했으면 안 했지 핵전쟁 없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 크게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핵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무력전쟁까지 치닫기에는 서로가 파괴된다는 알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에 의한 신흥국 통화 강세, 위안화 강세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연히 신흥국 투자와 중국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중국 투자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가 물론 이 부분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판단 기준은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래 세 가지를 추가로 고려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정치 경제 체제는 기존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경제 체제와는 완전히 다르고 앞으로도 같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존의 자본주의식 투자 논리로 중국 투자를 접한다면 굉장히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주가라는 게 금리와 성장을 쫓아간다라는 게 일반적인 자본주의식 투자 논리지만 이러한 상황이 사실 사회주의를 강하게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GDP가 상승한다고 사회주의 국가들의 주가가 동일하게 쫓아가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상황을 무시할 수 있는 유동성, 모든 리스크, 경제 지표, 뭐 사회주의, 자유주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이 가려는 방향, 시장이 베팅하려는 방향으로 증시가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뉴노멀이 계속해서 연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때로는 과거의 시각보다는 물론 과거의 시각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투자를 바라보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